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공개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취록이 정치권에 큰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탈표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공개된 이화영 전 부지사 녹취록이 정치권에 큰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달갑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자 이제 민주당은 출처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함께 들어보시죠.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본인이 하도 거짓말하니까 제보 받았습니다. 제 추론은 검찰에서 준 것 같아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주진희 의원이 언급한 제보자는 누구입니까? 녹취 파일을 건넨 제보자 검찰 아닙니까? 검찰은 출처가 명확히 아니라는 걸 제가 밝히고요. 민주당이 이게 너무 내로남불인 것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 확인 안 된 녹취록도 막 틀었지 않습니까? 저한테만 출처를 먼저 밝히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고요. 자, 들으신 것처럼 녹취록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달갑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러자 민주당은 녹취의 출처가 검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왜 국민의힘에만 이게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녹취가 작년 7월경에 녹음된 것이라고 지금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와 변호인 간의 그 구치소에서 접견하는 내용이 지금 녹음되어서 이것이 공개가 된 것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법원에 제출이 됐다라고 하고, 사실 법원에 제출된 녹취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여당 의원인 주진우 의원이 이것을 녹취록을 일부를 발췌해서 지금 틀어버렸기 때문에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녹취록을 왜 이렇게 부분만 발췌해서 틀느냐, 이 부분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과연 이 녹취록을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검찰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또 성토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은 나름대로 자신의 정당한 경위로 입수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법원에 제출된,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이 녹취록에 대해서 어떻게 입수하고 또 어떻게 녹취를 또 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경위에 대해서 진상을 좀 알아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또 녹취를 공개한 주진우 의원이 검사 출신이니까 국민의힘과 검찰이 꾸민 정치 공작으로 의심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정치 공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 간에도 말다툼이 있게 되면은 당신 몇 살이야? 이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과 비슷한 행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됨으로써 사실상 민주당에서 애초에 원했던 바는 박상용 검사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개최해서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의해서 이화영 증인이 본인의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당위성을 제공함으로써 이 탄핵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녹취록이 재생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혹을 때려다 혹 붙인 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좀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고 생각했는지 이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는 이 녹취록의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오히려 이 녹취를 재생함으로써 그동안 수면 밑에 좀 내려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가 법원 로비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는 7일에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녹취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취에는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돕던 정치 조직과 관련된 폭로를 하려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저를 통해서나 혹은 김용을 통해서 이지사 쪽이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정치자금법. 아무도 저희가 냈다.
하려고. 네, 들으신 것처럼 이 정치 조직 바로 광장인데요. 친문 좌장격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다. 어떤 조직입니까? 2021년 5월경에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제 지지 모임인 거죠. 이때 당시에 조정식 의원이 대표가 되고 현역 의원 18명 정도 민주당의 의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뭐 상임 고문식으로 참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의 자체가 민주당의 민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경기도의 핵심 가치인 평화, 그리고 이해찬의 어떤 핵심 싱크탱크였던 광장이 모여서 만들어진 건데, 네.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 뭐 홍준표, 윤석열, 뭐 이낙연, 정세균 등 많은 분들이 다 지지 모임이 결성되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당시에 뭐라고 할까요? 직접적으로 개입된, 참여가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당시에 현역 의원들도 여러 갈래로 흩어져가지고 대선 후보를 밀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조사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인데,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게 이미 오래된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동시에 같이 나왔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쌍방울 대납 사건도 사실 이것도 오래전부터 다 이슈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취 내용에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이미 내용이 문제가 됐다면 검찰이 기소했겠죠. 근데 기소를 못했다는 것은 증거가 없었다는 것. 근데 이걸 다시 꺼내는 것은 그냥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국민의힘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7일 날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초점을 맞춘 이유, 바로 아까 논의됐던 광장이 연루돼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광장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제 고시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저게 그 신림동 고시촌 앞에 보면 광장이라는 서적이 있어요. 이해찬 전 대표가 했던 서적입니다. 그 광장에서 따온 걸로 아마 저는 알고 있는데, 2007년경에 광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대선 경선 준비를 하시죠. 그러니까 상당히 전국적 조직이에요. 새가 있는 조직인데, 이 조직이 이제 2021년도 말씀하신 대로 5월달경에 이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민주평화광장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해찬 대표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조정식 의원이 대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총괄 관리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총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역 의원들도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선 주자가 그 당시 1위였지만 되면서부터 이해찬 대표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상당히 당내 지지세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정치자금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았겠냐, 이런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저런 게 국회 내에서 틀어졌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발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 고발 사건을 수사해 보니 그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 이러면 이제 무혐의 처분되는 거고. 그리고 고발 대상자의 김성태 전 회장도 있기 때문에 주고받고 한 두 사람을 다 처벌하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해보면 김성태 회장의 구체적인 내용 진술이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이전에 처벌받은 부분은 본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면 당협관리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결이 달라서 저 부분이 생각보다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태 전 회장이 이 광장이라는 조직에 자금을 댄 게 사실이라면 그 자금이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까지 번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판이 커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다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이 대화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화가 상당한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상대로 은밀히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속삭이듯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미 김영태 변호사의 경우에는 과거 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변호인으로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이분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좀 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팩트 한 가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실토나 자백에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빙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추후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로 상당히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판이 커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부분은요. 바로 이화영 녹취록에 나온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거래 의혹까지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비발성이 크고. 그 뭐예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 변호사 되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법관 어쩌고? 아니, 그것도 있고 1심 재판도 있고.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무죄 나올 때. 로비했다? 네, 그 변호사 민대납도 있고.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 밑에는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관련해서 새로운 주장을 내놨는데요. 당시 권순일 대법관이 쌍방울의 이 대표 구명 로비를 언급하더라고 김만배 씨가 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변호사님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이른바 대법관에게 로비를 했다, 그래서 재판 거래를 했다, 이 의혹 자체도 지금 새로운 의혹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2020년에 무죄 판결을 받을 때, 그러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이 김만배 씨와 어떤 재판 거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고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에서 모두 이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이 녹취록에서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이 재판 거래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들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도 마찬가지로 말을 보태는 모양새인데요. 예. 저는 사실 이 의혹의 어떤 가장 본질적인 것은 결국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재판 거래를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사실 김성태 전 회장이 여기에 개입이 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 자체가 크게 새로운 내용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들이 또 새로운 내용으로서 수사기관이 수사 단서로 삼을 만한 그런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를 해보면 그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만배 씨와 권 전 대법관 모두 이 재판 거래는 불가능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자,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미칠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거래라는 단어는 저희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 재판거래라는 단어는 권순일 대법관과 김만배 씨의 관계에서 김만배 씨가 8차례 드러들었잖아요. 그 무죄 취재 파기환송심 전후에 걸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그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자문변호사라고 가서 2억여 원의 고문료를 얻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권순일 씨 변호사가 변호사 등록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쌍방울 단어가 들어간 거는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물론 유동규 씨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쌍방울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게 조명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유동규 씨가 그냥 한 말이겠거니 했던 이 언론들도 유동규 씨 말 이외에 이화영 부지사가 저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이제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쌍방울을 통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관들의 로비가 있었다라는 저 말, 저거는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2심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저희가 이제 무죄를 받았잖아요. 이재명 대표께서 2심가 가지고 300만 원의 이제 유죄를 받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무죄 취재 파기환송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수원고 등에 가서 무죄를 받아요. 그러니까 2심이 2번이죠. 그러니까 무죄 2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 상당히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재판부에 대한 로비가 통했다는 건 믿고 싶지 않지만 저렇게 드러난 여러 가지 중복된 증언에 따르면 이거는 어쨌든 검찰이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화영의 진술 번복을 위해서 집요한 사법방해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증인은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을 보고받고 관여되어 있었다고 검찰에서 자백한 적은 있었죠? 그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니, 자백을 했었냐고 묻는 거잖아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진술 번복이 이루어집니다. 증인의 진술을 뒤집기 위한 집요한 사법방해가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걸로 잘못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거 구속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굉장한 그 압박과 양심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뭐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농성과 또 변호인단 교체 등을 집요한 사법 방해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점이 민주당 의원들이 뭐 연좌농성을 하든지 밖에서 뭐 시위를 한다고 해서 재판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재판의 결과를 바꿀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우리 사법 체계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진술을 번복은 내용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이 되어서 어쨌든 공공한 상황에 있어서 검찰에게 회유, 협박을 당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입장을 바꿨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회유와 협박을 당했던 내용들에서 또 청문회 과정 속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녹취록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발췌해서 이 공개한 그 녹취록에 보면은 물론 의심이 가득한 상황들이 많긴 하지만 본인에게 그렇게 불리한 상황이 있다면 곧바로 법사위에서 전체 내용을 제출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불리한 내용만 가득 찼다면 왜 그것을 제출했겠습니까? 전체 내용을 들어보면 어쨌든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본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본인이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이화영 부지사가 저 청문회 자리에서 한 얘기가 상당히 결정적인데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하셨자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진술 때문에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압박을 느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압박을 느끼게 된 경위가 뭘까요? 연좌농성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를 한테 전화도 하고 박찬대 의원이 뭐 이런 것 때문 아니겠어요? 김영태 변호사가 본인이 한 번도 재판에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 검찰의 진술을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고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지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은 검찰의 회유 압박이 아니고 민주당의 회유 압박이 본인한테 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검찰이라든지 김성태 전 회장 측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쌍방울의 어떤 관련자들이 다 구속됐다가 다 석방되는 거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냐. 당신도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가지고 이 정도의 보고가 있었다는 정도의 진술을 해달라. 해서 요 정도는 괜찮겠거니 했는데 이걸 해주고 나니까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 본인이 입장을 바꿨다라는 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짜장면을 사주고 짬뽕을 사줬다고 진술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원래 제공되는 식사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연어를 사줬다고 쳐요. 그 연어를 사줬다고 해서 본인이 원래 없던 진술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유라는 개념을 너무 민주당은 넓게 보는 거고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하는 회유들도 있어요. 당신이 자백하지 않고 다 떠안으면 당신만 손해다 이런 거는 이게 불법인가요? 그러니까 당신이 안 한 걸 뻔히 알지만 했다고 해 이게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압박과 회유의 범위가 상당히 너무 넓어서 어떻게 보면 국민적으로 이걸 좀 왜곡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녹취록 파장이 커지자 민주당은 또 녹취록이 짜깁기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도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짜깁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전체를 다 들어보면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녹취록이라는 것이 사실 전체를 다 들어보지 않고 부분만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좀 선입견이나 또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녹취라는 것이 전체 대화의 또 맥락이나 취지가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일부만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전체 취지와 다르게 또 확대 해석되거나 또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진우 의원이 그 녹취록의 일부를 틀게 되니까 본인이 그거 어디서 났냐라고 하면서 또 전체 녹취록을 제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법원에도 제공이 됐습니다. 만약에 본인에게 뭐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하거나 또는 이것으로 인해 또 새로운 또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전체를 뭐 국회에 제출한다든지 법원에 제출한다 이런 것은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취지를 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측이나 뭐 아니면 또 다른 뭐 압박이나 회유 때문에 뭔가 진술을 번복하고 또 진술이 또 오염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취지를 좀 설명하기 위한 그런 녹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져가자 친명계가 이재명 대표와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교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검찰 기준대로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 설득력이 있어 보이십니까?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왜 이 사례를 굳이 미국의 경우에 비교를 하는가라는 점을 지적을 우선 할 수가 있겠죠. 미국과 우리의 경우에는 법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헌법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9차례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1789년도에 제정된 미국 헌법이 그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을 증보의 형식으로 해서 어멘드먼트라고 해서 27개 수정 헌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법 체계 자체가 다른 것이고요. 예. 우리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만 나오더라도 그 직을 잃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유는 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있어서 선택에 혼란을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전번에 그 토론회를 했을 때도 보셨겠습니다만 뭐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직접 사회자들이 관여를 해서 사실관계 팩트 체크를 해서 계속 끊고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주다 보니까 우리는 사후적으로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이것을 올바로 바로잡는가 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그 당시 바로바로 체크가 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굳이 뭐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할 점이 있다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뭐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4개 혐의에 형사 기소가 됐다는 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4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뭐 이런 점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사례로 억지로 갖다 꿰다 맞추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16대 2의 어떤 팩트 체크가 있었던 것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사실 이재명 대표를 지금까지 4개의 큰 사건 재판 이게 받게 된 게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그야말로 수십억, 수백억의 검은 돈이 오간 정황이 있는 큰 사건에서 이재명 당시 뭐 성남시장이 검은 돈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말꼬투리를 잡아서 그 본질은 계속 수사로 재판으로 가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 격가지인 말꼬투리로 지금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이 상황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어제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재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언론에서 주목할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내외 많은 분들의 생각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자, 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긴 했지만 이 표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소 4패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좀 약간 당황스러운 그런 분위기도 감지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단순 비교는 안 됩니다만 지난 21대 국회의 막바지에서 2월 29일에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졌을 때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110석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전원 출석을 해서 그 가운데서 이제 한 명만이 이제 무효표를 던지고 나머지는 모두 부결을 시켰었는데 이번에는 단순 산술로만 보자면 물론 뭐 개개인이 어떻게 표를 던졌는지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일단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찬성을 2표, 그다음에 무효 및 기권이 1표씩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무효표의 경우에도 이제 가짜에서 R을 굉장히 이제 길게 써서 무효 처리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어떤 정치적 의미를 두고 무효 처리를 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300명 전원이 출석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이제 처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재표결이기 때문에 200표 이상의 가결표가 나와야만 이제 통과가 되는데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법안 자체가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부결시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이탈표가 나온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 이 무한 도돌이표가 계속되어서 또다시 재발의가 돼서 이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과연 어느 정도의 이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지점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 들으신 것처럼 재포결을 앞두고 이런 특검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라면서 국민의힘의 단일 대우를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에서 보는 이탈표 내표의 의미 좀 들어볼까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분석들은 나오지만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대로 계속 반복할 수는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듭니다. 사실 만약에 이번 부결 이후에도 대통령실에서 입장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음번에 뭐 마찬가지로 재표결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그때는 부결되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저는 함축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 긴장감도 감도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정말 8표 중에 4표가 이탈했기 때문에 턱밑까지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음번에도 마찬가지의 재표결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이 부결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대통령실을 어떻게 설득해서 김건희 여사 이른바 리스크들을 조금은 매듭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추구 전략을 빠르게 내놓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친한계에서는 일종의 경고성 일탈표다. 의원들 방어도 점점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의원들 각자의 의사를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떤 의미 있는 거겠죠. 104표가 반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이 최상병 특검법도 104가 반대예요. 김건희 특검법도 104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불호나 거기에 주안점을 뒀던 것은 아니고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둘 다 104라는 거죠. 여기에는 약간의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성향이 좀 드러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9월 26일경에 있었던 그 6개 법안에 대한 재결일 때도 방송법의 경우에는 107표가 반대였어요. 한 표가 이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의 이제 의원들의 개인 성향이 좀 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뭐 부결을 시켜야지만 이것이 사과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매듭져야 되는 시점이 와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특검법이 결국에는 계속 발의되고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또 재표결하고 이런 무한 반복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좀 너무 좀 지쳐하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사실 회의론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이거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특검법을 저희가 재표결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아, 이게 무한 정쟁이 아니겠구나. 이제 계속 두드리니까 이제 무너지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희 민주당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보 일간지 사설에서 민주당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고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수 일간지 사설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더 이상 아닌 걸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금 그런 말을 공식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물밑에서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04표에서 4표의 이탈표가 있었다는 거는 저는 이제 10월 10일이 지나면 지금 현역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라는 어떤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만약에 내부 고발자의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서 여론이 더 흔들린다면 저는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도 이제 선택을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다음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특검을 했어. 그럼 특검을 해서 무엇이 밝혀졌을 때 만약에 보수 진영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무엇이냐.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국민의힘 현역들도 여론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이 다음 달 아마 더 센 특검법을 낼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다음 달 이재명 대표 선고도 있어서 시기가 맞물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건희 여사 공세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사법 리스크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가 뭐 되지도 않을 거고 물타기를 시도한다라는 것도 생각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이번에 결국 부결되긴 했지만 다시 재발이 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고 민주당은 이 부분을 이제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더 특검법이 강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민주당이 부결됐으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더 세게 하자 이런 취지라기보다는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논란이나 의혹들이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심지어는 공천 개입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보도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정황들이나 새로운 또 어떤 그 뭐 당시에 조사했던 자료들 같은 부분들이 뭐 보도를 통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특검법이 발의가 된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11월 선고가 어떻게 물타기 된다 이런 것은 생각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면 또다시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고요. 민주당 역시 또 단단히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안을 같은 형식으로 상임위에서 수기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또 강행할 경우에는 당연히 부결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역사의 오점을 남을 일이 또 국회에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과 순재개명 특검법 거부권을 또 행사했고 집권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똘똘 뭉쳐 또 폐기시켰습니다. 대통령 권력 그 5년 뭐가 대단하다고 겁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죄가를 따박따박 물어갈 것입니다. 자, 지금 뭐 보신 것처럼 국민들이 죗값을 따박따박 물어갈 것이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지금 과거의 정치를 살펴보면 역대 대통령이 뭐 형제라든지 아니면 자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재임 기간 내에 검찰이 수사를 해서 또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처벌한 사례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은 그 다음 어떤 정권에 있어서 그 다음 정권이 만약에 정권이 재창출이 됐든 정권이 교체가 됐든지 간에 이 전임 대통령들이 재임 시절에 있었던 과오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았던 것은 우리가 다 생생하게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정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들도 불거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윤석열 정권 다음에도 5년이 끝나고 나면 정권이 재창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과오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때라도 시시비비는 가려질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 특검법 반대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국민적 의혹 불식은 좀 분리해서 보는 듯한 그런 경향이 보이던데 맞습니까? 특히 이번에는 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특검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위헌, 위법적 요소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헌이라고 하면 어차피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입법부가 사법권마저 만들어서 흔들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위법적인 요소라고 하면은 사실상 선수가 뛰면서 심판도 함께 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론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부결을 하자라고 합의가 모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결심 공판을 통해서 11월 15일 그리고 25일에 공직선거법의 1심 선고 또 위중교사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형량이 아마 민주당 측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각각 2년, 3년이 구형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국면을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특검법안을 더 세게 몰아붙이고 또 국감에 있어서도 약한 골이라고 생각되는 김건희 특검으로 가겠다. 뭐 이런 지금 각오를 다지고 있는 모양인데 차후에도 계속해서 더 강한 또 위법적 요소가 강한 이런 특검법안들을 재발의하겠다고 하고 있는 모습은 이 뭐 정쟁의 무한 궤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심판본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런 또 어떤 조직인가요? 참 슬픈 일입니다. 어쨌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저희 민주당이 평가하기에는 자고 나면 새로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언론사에서
취재 경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의혹에서 공식적으로 제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이후에 어떤 국민의 민심을 확인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또 지금 현재 민심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청문회를 그동안 여러 가지고 조금 밝히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강제 수사권이라든지 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증인 채택이 훨씬 더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내부 고발자의 어떤 증언이 있기 때문에 있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주당의 그 심판본부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상당수의 의원들은 지금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그 목적이 대통령 탄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정말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법안을 저렇게 계속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저렇게 여러 번 내다보면 아까 주신 말씀대로 국민의힘 내부가 균열이 될 것이다. 뭐 그런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수사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적 정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건 사실인데 그런 정서적인 측면하고 또 사법 처리하고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명품백 사건의 경우는 처벌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특검한다는 게 아니 수사를 해도 처벌을 못하는데 왜 특검을 합니까? 그다음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의 수사와 이미 상당히 법원 증거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정이 돼 있어요. 판단만 남은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다시 특검으로 수사를 한다는 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건 정치적인 다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 심판본부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이던데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 윤석열 정부 계엄령 의혹에 불을 지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뭐 일단 계엄령과 관련해서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 지도부를 좀 대표해서 또 목소리를 내는 스피커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 특히 또 제보도 받은 것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밝혀서 좀 반향을 일으켰던 적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뭐 서울의 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도 제출하겠다, 발의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밝혀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민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계엄령 의혹과는 별도로 김 여사에 대해서는 나날이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고 그 논란들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국민적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특검법은 또 아쉽게 부결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있을 국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을 국감에서 뭐 여러 증인들을 불러서 물어보고 또 진상들을 파헤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심판본부도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이나 의혹들이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아마 특검법에 포함돼서 재발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 가능합니다. 자, 뭐 김건희 여사 논란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보면 큰 부담이 되는 게 또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의원들이 좀 줄어들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 문제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될까요? 특검법이 발의되고 폐기되는 이런 도돌이표, 무한 루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 것인가.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해주고 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와중에도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의문점이 있다면은 이에 대해서는 진솔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께 이해를 높이고 이와 같은 무한 정쟁의 루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한 줄기 빛을 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행정관의 거취가 논란입니다.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셨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보안의식과 공적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런 중요 공기관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 거기에 임용된 것 자체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됐는데 이 사람이 아직 사퇴를 안 하고 있어요. 상임검사직에서. 도대체 왜? 그리고 뭘 믿고 사퇴를 안 하고 버티느냐. 한동훈 대표는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김종혁 최고위원 역시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본인이 일단 사퇴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어제까지는 언론에 밝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임원에 대해서 이걸 사임시킬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전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처벌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서울보증보험이라는 회사가 회사거든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아마 해임이나 기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대통령실이 처음에는 개인 일탈이다 이러면서 좀 선을 그는 모양새였는데 이제는 김 감사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관계자 지금 워딩이 나왔거든요. 어떤 변화라고 보시는지요? 네, 이 문제 자체가 국민들이 봐도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일을 했었고 또 더구나 그 이후에 노른자라고 하는 그 공기업의 감사 자리까지 갔으니까 당연히 정치권의 눈높이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연히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퇴해야 되는데 저희 민주당은 사퇴도 사퇴지만 그 전에 이분이 했던 말에 대해서 의혹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진상 규명은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당의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직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어떤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비 유용, 횡령이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어떤 여론조사를 했는지 그 과정이 정말 합당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본인이 출마했던 이 지역구에서 쉽게 말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천 개입으로 인해서 본인이 밀렸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는 국민의힘의 일이지만 나머지 한 가지는 공천 개입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사퇴도 당연하지만 어쨌든 진상규명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의 공격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규명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총선 백서특위위원장이 조정원 의원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할 걸로 알려졌는데 자 일단은 이게 제일 심각했던 게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극히 소수만이 공유할 수 있었던 정보가 어떻게 흘러나와서 이것이 공격 사주로까지 갔느냐에 대한 진상을 이제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난 그 총선 백서특위에서 그 조사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을 했고 또 여의도 용건을 직접 방문을 해서 조사한 걸로 알려져 있고 또 모 당협위원장도 그 당시에 이제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서 실제로 이 내용이 흘러나간 것이 사실인 것으로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과연 어떻게 이 정보에 접근했을 것이냐? 더구나 이걸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유력한 후보를 공격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에 대한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당의 기강이 올바로 쓸 것이고 또 이것을 해당 행위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70억을 횡령했느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갔는데 그 자체가 전체 예산이 18억이었고 그 당 대표로 이미지 2030 청년에 대해서 이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당대표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조사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횡령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함께했던 위원들까지도 조사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새나가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특히나 친한계가 정치공작 배후를 밝혀야 한다라면서 벼르고 있는데 이걸 계기로 윤한 갈등 오히려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이미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국민의힘에서도 친한계에 계신 분들과 또 친윤계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뭐 홍준표 뭐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너무 일을 키우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 또 친한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정 갈등의 어떤 그 갈등이 폭발하는 기폭제를 넘어서 이미 그 폭발은 더 증폭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가 당 내부에 감찰을 지시를 했고 그 감찰 과정에서 공격 사주에 대한 진상도 밝혀져야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 관련된 경력도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보증의 상근 감사로 가게 된 그 경위까지도 진상조사에 밝혀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배후라든지 뭐 마쿠의 실력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갈등의 골은 더 커졌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논란을 키우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 해당 행위라고 또 직격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이 문제를 왜 지금 지도부가 이렇게 키우느냐. 민주당 진영이나 좌파 진영의 그런 꾀임에 넘어간 수다. 이렇게 우리 진영의 지금 손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것이 결과적으로는 당의 해당 행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공격 사주 의혹 관련해 논란을 키우는 건 해당 행위다. 그리고 나 의원이 또 SNS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밑밥을 물은 행위다. 이런 글까지 올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민 반응이라는 표현 같아요. 나경원 의원은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김재섭 의원도 그런 취지의 표현을 했고요. 예. 근데 이것은 이제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말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미 이제 진상 규명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럼 본인이 말한 내용을 어디서 얻었느냐의 문제인데 본인의 해명을 일단 해명이 맞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김다람 씨가 뭐라 그랬냐면 본인이 10월 2일자에 유튜브에 나온 그 총선백서 특위에 있었던 뭐 인사의 방송을 보고 옮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방송 내용과 김다람 씨가 얘기한 내용이 일치를 한지 여부를 따져보면 그러면은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덮어놓고 만약에 진상규명을 끝까지 하겠다. 예를 들면 아까 민주당 측에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임원 추천 경위까지 따져보겠다. 이건 진상 범위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대통령실과의 각을 인위적으로 세운다라는 오해가 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민 반응은 조금 더 자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내일 취임 후 처음으로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갖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나왔던 김대남 그 전 행정관의 얘기부터 해서 의료 대란까지 해서 여러 가지 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그 정치력이 지금 기로에 또 한 번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께서는 지금 내부 감찰을 통해서 김대남 행정관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현명하게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수사당국에 고발하고 조용히 지켜보자 하고 넘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실과 상의를 해가지고 당은 좀 조용히 있고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진상 규명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원만한 합의라고 보는데 한동훈 대표께서는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근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본인이 원외이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역할이라든가 앞으로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최근에 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도 어쨌든 이탈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각에선 이 만찬 시기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그 국감 전에 2일에 친윤계 의원들과 원내 의원들과 식사를 했었는데 한 대표가 이에 맞서서 좀 세력화에 나선 거 아닌가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세력화라고 보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모르겠어요. 그냥 한동훈 대표는 정치권에 입문한 이래로 무슨 개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거 추구하지도 않을 거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고요. 사실 지난 7.23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지금 너무 이슈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원내 인사들과 뭐 각계 접촉, 1대1 만남, 뭐 중진, 또 원로들과 만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여러 사람이 함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한 20여 명 정도 의원들과 지금 이제 뭐 국감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로 어제 이제 특검법안 처리라던가 여야 의정 협의체
뭐 논의할 것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원내 인사들과 한번 큰 자리를 마련해서 논의를 이어가는 그런 것으로 순수하게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